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동영상 강의와 함께 필기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그 이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기존에 공지했던 대로 미생 90화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그, 오늘 이제 그 PDF 파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필기를 해서 그 필기한 부분을 과제란에 당일, 네, 화요일 6시까지 올리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수업 시간에 원래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데, 학생들이 인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패단을 조금 없애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조금 더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어, 잘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볼 내용은 미생에 나타나 있는 그 노동에 대한 의미를 공동체에 적용시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학술지의 저자는 김수환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도서관에 가셔서 리스에 들어가면 이 자료를 뭐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도서관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강의 자료를 보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훑지만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고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이제 줄을 치고 그 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미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를 살펴보면 이 미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미생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대중문화 장르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라는 장르가 한국 대중문화와 그것을 소비하는 일상의 맥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웹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대중문화와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웹툰 작가 윤태호가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생의 큰 독자층은 40대에서 50대 장년층인데 이렇게 미생이 국민 웹툰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된 이유는 뭘까라는 어떤 매체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 202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완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미생이라는 웹툰을 봤다면 거의 대부분 장글의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라마와 만나면서 다양한 인물들과 캐릭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화되고 산업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텍스트가 어, 네. 이 텍스트가 새로운가? 무엇이 이 텍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는가? 정확하게 텍스트의 어떤 측면이 대중의 무의식 그리고 의식과 만나서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 텍스트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생은 대기업 회사원들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대기업 회사원들의 삶과 이 미생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이 일치하는가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미생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네, 대중의 의식 플러스 무의식과의 공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것들, 말해주고 있는 것 넘어 말해줄 수 있는 것의 확장이겠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잘 듣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네,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노트에다가 쓴 거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HWP 파일이나 편안하게 본인이 익숙한 필기로 해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이 미생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생에서 이런 것들이 이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미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미생의 의미가 뭐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의 의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네, 특정 부류의 삶을 전면적으로 무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부류의 삶을 전면적으로 무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은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네. 네, 직장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었고 특징들도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직장 드라마는 네, 특정 직업에 대한 소개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로맨스 서사가 들어가면서 직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이 조금 더 조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인물을 주요한 인물, 주인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남성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독립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조명되고 있는 직업군들은 어떤 특별한 직업들에 해당됐고, 뭐 실장님, 뭐 본부장님, 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고위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작했던 웹툰 드라마 이제 하우스키퍼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남성이 가정부에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석진이 나왔던 드라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이 하석진이라는 하우스키퍼를 만나면서 치유해가는 과정 플러스, 그리고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어떤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갔는데, 이 미생에서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특정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특정 부류의 삶을 전면적으로 묻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정은 특정한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특정 부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을 특정 부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이라든지 신입사원이 있죠. 우리는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직장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각각의 존재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쓸데없는 인물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PPT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 그렇다면, 윤태우라는 사람은 이 대기업 회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삶을 그리고자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여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정 부류의 삶을 전면적으로 무대화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특정 부류의 삶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기업 회사의 일상인데, 특정 부류이지만 특정 부류가 아닌 그런 어떤 총체적인 삶을 그리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기업 회사원의 일상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삶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대기업 직원이 아닌 나머지 대다수는 어째서 이들의 일상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가, 투영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 이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은 형식적인 규정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양태이다. 즉,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들의 삶 역시 내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삶의 양태의 보편성. 그 보편적 양태란 노동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삶. 한마디로 일이 전부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양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네. 직종의 특수성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나 우리는 인생에서 신입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을 할 텐데 그때 누구나 다 인생의 신입사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신입사원 일을 하면서 선배들을 만나겠죠. 어, 김대리 같은 선배도 만날 수 있지만 안녕희의 사수를 만날 수도 있고 장백기의 사수도 만날 수 있고 한성률 같은 사람의 사수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팀이 다른 팀과 경쟁을 했을 때 불법적인 비리를 저지른다면 과연 나는 그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위치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그게 이제 금지가 됐죠. 이제 교수자한테 학생들이 무언가 선물을 준다라는 게 금지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금지가 됐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선생님에게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음료수라든지 선물을 주는 것과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주는 게 있어요. 그쵸? 안 그럴 수도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순수성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여기에서 똑같이 음료수를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서로 다른 거죠. 그쵸? 음료수를 주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욕망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죠?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이 다른 직장 서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직장 드라마가 사무실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연애하고 배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생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소재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인 측면은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이가 지적하듯이 많은이가 지적하듯이 작품 속에 오차장의 붉게 충혈된 눈은 우리 시대에 노동하는 삶을 축약하는 핵심적인 메타포이다. 어떻게 보면은 오차장의 노동은 오차장이 이야기하는 그 노동에 대한 의미는 이 미생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오차장의 붉게 충혈된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차장의 붉게 충혈된 눈은 에너지 음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대변되는 가로사회의 결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착취의 메커니즘을 통해 구동되는 피로사회의 결과로 볼 것인지 물론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달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충혈된 눈이 우리 사회를 분할하는 직종의 계급과 온갖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 모티프라는 점이다. 뭐라는 거예요? 네, 노동에 잠식당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차장의 붉게 충혈된 눈이겠죠.
네. 5차장에 그리고 있는 붉게 충혈된 눈은 다른 의미로 붉게 충혈된 눈은 다른 의미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와 노동 중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그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와 노동 중독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또 다른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런 노동사회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다. 미생이 그리고 있는 피로사회, 그다음에 노동 중독 사회는 노동사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피로 자체가 아니라 그 피로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녕이가 드라마 중반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장그래가 5차장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문춘기 대표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장그래가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들에 대한 의미를 따라가면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볼게요. 안녕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차장의 캐릭터는 마치 메소드 배우같이 일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메소드 배우란 작중의 인물이 되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극중 인물이 되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장그래의 말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장그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왜 일에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럴 뿐인데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5차장 혹은 5가장의 일에 대한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장그래든 5차장이든 공통점은 그거예요. 일에 뭐를 부여했다? 네,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네, 11화인가요? 아직 안 나왔나요? 거기 보면 이제 박 과장이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저지른 비리를 회사에서 덮고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 과장과 그 당시엔 오 과장이죠. 오 과장과 장그래는 그 일을 다시 꺼내 들어서 그 요르단에 중고차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장그래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에 우리라는 단어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5차장의 실패가 아니라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의지에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가 그리는 세계는 일 중독자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의지 분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거예요.
오차장은 어쩌면 장그래가 여기 있는 그 비정규직을 다 온전히 이제 끝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건으로 봤을 때에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봤을 때에 또 회사 내규들을 봤을 때에 장그래가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거래를 정규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들은 장거래를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한석률부터 시작해서 동기들이 열심히 애를 써요. 그쵸? 그런데 실패했어요. 만약에 이 실패에 방점을 둔다면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생은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장그래가 원 인터내셔널의 정규직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 실패를 듣고 그는 조금 더 유들유들한 사회인으로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머지 신입사원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록 그들의 힘으로 장그래를 구제하진 않았지만 거대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벽,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벽, 넘지 못할 그 벽들을 하나하나씩 깨는 낙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회에는 갑과 을로 어떻게 보면 이분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더 갑과 을의 경계가 분명했어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그 조직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겁니다. 의미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사회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의 수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의 점이 아니라 의미의 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해내고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겠습니다. 윗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보기에 미생의 핵심적 질문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가 말하는 다수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생의 윤태호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수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이 다수의 존재란 삶의 거의 전부를 잠식당하고 있는 노동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기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윤태호의 관점에서 나머지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의 나머지 사람들인가? 먼저 노동에 의해 아예 삶 전체가 송두리째 집어삼켜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엔 노동을 거부하거나 노동 체계 바깥으로 탈출을 한 사람들 혹은 애초부터 노동 바깥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얻는 나머지이다. 무슨 말인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노동이 있습니다. 이 노동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나 노동에 아예 깔려서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노동의 무대와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뭐를 찾는 사람들이다? 네,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이 말을 건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어떤 거요? 실패의 방점이 아니라 노동의 실패의 방점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의 호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역시 바로 그들이다. 미생의 새로움 혹은 보편성은 바로 이 중간적 주체에 달려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간적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210페이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간체적 삶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적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중간적 주체. 미생에서 윤태호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적 주체가 뭐냐? 윤태호의 미생은 하찮고 평범한 것 속에 깃든 진실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일상미학의 분명한 계보를 잇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예술과 철학의 진정으로 탐구해야 할 대상은 특별하고 비범한 시적 순간이 아니라 산문적 일상 자체이다. 일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미생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일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삶의 중대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간적 주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상. 왜 일상이냐? 삶의 중대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상식과 달리 진정한 삶이 체험되고 현실의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언제다? 일상이다 라는 거예요. 극적인 위기나 커다란 이야기가 벌어진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윤리의 책임, 개인의 책임을 말소시키고 어떤 그 기업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미생에서는 이 개인을 책임의 주체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 체의 삶이 중요한 이유 혹은 중간적 주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일상이다. 왜 일상이냐? 이 일상은 삶의 중요한
변화와 결단을 일으키는 장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개인의 책임을 부각시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리고 있는 노동은 여기에서 일상이에요. 그리고 노동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이 노동에서 의미를 찾는 게 바로 누구예요? 중간적 주체예요. 이 중간적 주체의 삶은 어떤 특별한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연결고리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212쪽에서 미생에서 이제 세계관이 뚜렷한데 그 세계관은 인간은 구조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되며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은 개인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 개인들이 다 뭐다?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뭐를 하고 있다? 바둑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와 회사,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관계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216페이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생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회사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회사를 어떤 생계의 수단인 일터이잖아요. 이것을 과연 운명 공동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생계의 수단의 일터를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정체화하려는 시도는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 노동력 착취의 일반적인 전략이다. 회사를 가족처럼 일하는 슬로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냉소적 반응은 유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뭐 같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실 이 회사의 운명 공동체인 개인을 착취하고 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 과연 이 회사를 운명 공동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회사를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한 그런 회사라면 이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겠죠.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 영업 3팀이 그리고 있는 이 회사는 정말 운명 공동체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네,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노동과 공동체의 분리라는 이 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확대 고찰하는 작업은 물론 가능할 것이다. 가령 공동체의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한쪽에 배타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인 한나 아렌트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공동체라 할 폴리스는 오이코스라 불리는 생존의 영역, 즉 밥벌이와 가정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연합의 형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과 비오스의 영역인 노동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바란다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노동 밖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동 밖의 삶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것을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계를 잘 서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도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노동 안에서는 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가? 노동 안에서는 이것을 활동으로 볼 수 없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 221쪽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노동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죠?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가능한 공동체,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공동체.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판타지를 미생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호가 이 노동에서 의미를 갖는 거는 노동 자체 내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윤태호가 그리고자 했던 노동의 의미,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노동이 있고 노동 안과 노동 밖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를 찾으려면 노동 밖에서밖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저자는 노동 안에서 이 노동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앞이 불가능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는 의미인가요? 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판타지라고 볼 수 있지만, 볼게요. 여기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노동의 장거래와 신입사원,
사인방이 있어요. 그리고 장글에 상사가 있어요. 이 거대한 이 개인과 개인의 연결고리는 네, 회사라는 네, 공동체가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근간을 제공해 준다라고 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이 노동 안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가 노동을 끌어안고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잘나고 어떤 개인의 위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 안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거는 이번 학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반복이죠. 그 반복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이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 라는 어떤 한정된 틀로만 가져간다면 이 관계는 발전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떨림을 읽어낼 수 있는 분석적 시선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의 역량이에요? 개인의 역량이에요. 개인의 무슨 역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역량으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여기 있는 부분 봅시다. 마지막 단락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일터라는 어떤 그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위상도 잃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시공간은 노동을 하는 그런 공간은 다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이자 생존 수단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의 시공간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보다 성장 가능성이다. 네, 성장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더 이상 의미와 공동체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성장 역시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과로 사회이고 허기 사회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 의미가 뭘 가지고 온다? 성장을 가지고 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없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 봅시다. 윤태호의 네, 위생의 의미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차장의 네, 필요사의 붉게 충혈된 눈, 충혈된 눈.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여기서 노동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것인가? 가를 정리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